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엄청난 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친일과 관련된 것만 그 중에서 축약해서 오늘 핵심만 정리해 줄 텐데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비밀 독립군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어요. 일본이 할 때 비밀일 수가 있고 또 네. 특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네. 예를 들자면 그 윤봉길 의사 어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한인 애국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무위원들은 모릅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도 모르고 백범 김구 선생, 안충생 선생 몇몇 분들에게 정권이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가 일어나면 그 결과만 보고하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비밀 독립군이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수준의 비밀 독립군이니까 박정희 정도면 김구 선생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특무였다면 예, 박정희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내준 이제 주장한 거예요. 최근에 주장부터 정리해 보면요, 박정희 친일 행위는 미미하다. 만주군 장교로 불과 1, 2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토벌군 작전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계급이 고작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친일파냐. 계급이 너무 낮다 그러기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복군의 비밀 첩보 장교였다. 예. 이게 아주 재밌는. 처음에는 좀 수줍어했는데 지금은 뻔뻔해진 거죠. 수줍어했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박 실장님께서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작성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새누리의 기사예요, 기사. 이게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게 그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었다라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백강 조경환 선생께서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래서 비밀 독립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대변인 이야기는 새누리당 대변인 이야기는 이거죠. 백강 조경환 선생으로부터 이제 이름부터 틀렸는데 나중에 또 따지기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군의 비밀 장교로서 뭐냐면 일제 말기에 한국인들이 그 일본군에 끌려갔었잖아요. 이걸 몰래 빼돌리는 특무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그 출전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세계일보 독자 투고라는 뜻입니다. 그 독자 투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기청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거의 브로커 수준의 사람인데 사실은. 브로커 수준. 예, 근데 쉽게 말하니까 백강 조경환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기청이라는 사람이 세계일보에다 독자 투고한 내용. 그것을 아주 감지덕지하게 받은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이 각하의 아버님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그런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독을 했어요. 백강 조경한 선생이십니다. 백강 조경한 선생은 환이 아니라 한이라는 거. 이름이 일단 틀렸고. 예, 일단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박정희 대통령을 광복군에 인정했다는 분의 이름조차 틀리는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백강 조경한 선생이 임시정부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나오게 되겠지만 뭐냐면 뭐 박정희가 일본군 중자라고 했어요. 이런 굉장히 거물 특급 친일파죠. 중령이니까. 또 만주국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새누리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국 중위인 것도 지금 민망한데 지금 일본군 중령으로 격상시켜줬어요. 네. 승진시켜줬어요. 계급도 틀렸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특급 친일파를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군 중자가 아니고 정식적으로는 만주국,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국이죠. 의 중위입니다. 중위예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지금 중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40년대 말에 40년대 중층에 있었는데 지금 박정희 어디 있었어요? 박정희는 저기 우리 열하일기 아시죠? 그러니까 만주예요. 예. 그 만주 쪽에서 어떻게 빼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장조원 선생님 혼자 나왔는데 박정희 만난 적도 없고, 예, 뭐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멀군요. 빼돌리려면 그 근처에 있어야지. 예, 번역에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에 군정 시기잖아요. 군정 시기에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을 모셔가지고 페인트 칠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친일의 행적이 있으니까. 자기 과거를 세탁하려고 그랬군요. 예, 그렇죠. 세탁을 하는 거죠. 시작부터 세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 뭐냐면 찾아갔는데 그때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군정 시기니까. 예, 그렇죠. 국가재건 63년에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집도 백강 선생은 면목동이 아니고 흑석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찾아갔겠죠. 못 만났을 거예요. 주소가 틀렸어요. 조경환 씨를 찾아간 거죠. 아마 딴 집 갔었을 거예요. 예. 10년 전에 어떤 독자 투고를 근거 삼아서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독자 투고의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제가 예.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예. 지금 신정섭이란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백강 조경환 선생의 외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이게 사시는 진짜 백강 선생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이야기죠. 예,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뭐냐면 백강 선생을 찾아가긴 했어요. 실제 찾아가긴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저는 닭깎기 마사오입니다. 저는 일제 때 친일 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 직후에는 광복군 중대장을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을 존경했지만 해방 후 한독당에 입당하지 못했고 형제 때문에 남노당에 입당해 공산활동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수를 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반공정신이 미약하고 위기에 처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로 들어오라고 제안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백 내지 실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토죠, 실토. 하는데 하나도 잘한 게 없죠. 네, 이건 뭐 제가 신정섭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해서도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그 점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이런 소설들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육군본부 발간인 한 책이 있어요. 창군 전사라고. 네. 여기 보면 만주에 있던 장교들은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박정희, 신현전, 이주일 등은 광복군으로서 비밀리에 활동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육군 본부가 발간한 창군 전사의 265쪽에 나온답니다. 이 책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있을 때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또 육사 졸업생이 이란 책이죠. 책에 보면은 광복군 관부 회식 자리에 박정희 중위가 있었다. 그러니 그들은 광복군 비밀 요원이었다. 저 책은 누가 쓴 겁니까? 저 책은 이 책들인데. 강창성이라는 분이죠. 강창성 국회의원도 했죠.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네. 그분. 바로 요것들이 말하는데 근거 자료들에 이게 그러니까, 최초에. 예. 맨 보실 때 육사 졸업생 예. 창군 전사인데 그 맨 왼쪽에 있죠. 예. 칼라로 나온 거. 예. 알록달록한 요것이 바로 이제 그 모든 사기극의 출발이 되는 책 소설 광복군입니다. 사료가의 원전은 소설책. 진짜 소설책이에요? 네. 소설 제목이 소설 광복군이에요. 작가죠. 작가 박영만이라는 사기꾼이에요. 이 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주장들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1960년대 중반에 이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주로 독립군들 만나면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소설 같은 걸 썼어요. 임정 36호라는 드라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좀 잘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복군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으로 둔갑을 시켜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것도 박정희 전기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책을 들고 가면 각하께서 참 잘했어요 하고 상을 주고 돈을 주고 책이 많이 팔리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박영만 씨가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만났어요. 그랬더니 근데 만날 때 바로 대통령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 당시에 박창암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창암. 이 사람은 만주국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진짜. 근데 간도특설대는 네. 눈빛 보니까 독립군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네. 공부 좀 하고 나와요. 그게 아니고 만주에서는 1938년도에 최후의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 항일 유격대 이 부대가 있기 때문에 늘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왜? 만주군하고 일본 군대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두산 일대에서 연변 일대에 또는 북간도 일대에 조선인 최후의 빨치산 부대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알아도 말 못해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와도 허형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최후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선인 독립군을 끝까지 섬멸시킬 수 있는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1938년에. 그것이 바로 전원 지원병 조선인 부대. 장교의 절반이 조선인 장교, 하사관 전원 조선인,
사병 전원 조선이 되는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바로 간도 특설대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창설 요원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한 신현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 백선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박창함이라는 사람이 그때 5.16 쿠데타 이후에 혁명 검찰을 했어요. 혁명 검사. 이 사람을 통해서 다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박창함이가 내가 만주에서 있었지만 박정희 절대 독립운동 한 적 없다. 미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어이 만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박정희 만났어요? 대통령이 야 이만 내가 언제 독립군 했어. 광복군 했어. 그래서 야단만 맞은 거예요. 음성 지원 되는데요.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그때는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럼요. 광복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다 살아있으니까 이런 불화를 치면은 무슨 소리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오히려 자기 이제 숨기고 싶은 과오들이 다 드러나니까 뻥을 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참고로 요 시기에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60년대 중후반인데 이때 장준하 선생하고 박정희하고 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장준하 선생 진짜 오리지널 광복군 아닙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그 해방 후에 일본식 표현을 쓰면 말갈이 강복군이에요. 짜가.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장준하 선생이 네.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예. 김일성도 항의를 했다는데 박정희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대니까 박 실장님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친일과 독재를 위하면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새누리당부터 분쇄해 주세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또 오뎅이 나오면 덴뿌라가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덴뿌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유행어로 미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아까 박영만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설 광복군. 또 다른 사람이 네. 바로 1년 뒤에, 1년 그러니까 뒤에. 이에 박정희 전기를 공식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란 색칠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의 지난날의 꿈이었던 항일과 반공의 높은 뜻을 이룩할 날이 온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는 점차 의병화로 표변. 그는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가운데 황량한 대륙의 벌판에서 토벌 지역의 은신에 있는 애국지사를 규합하여 반공, 항일, 광복의 지하 공작에 앞장섰다. 소설책을 능가하죠. 이건 또 정기 유인전에 이게 대학 그때 도서관에 막 보급되고 그랬어요. 광복군을 의병화해가지고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장교로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중국에 있는데 이게 조선 항일 독립 의병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만주군이 의병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적 쾌거를 그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그게 소설책의 일부군요. 이런 이게. 적은 우리나라 광복군에서 없는 일이에요, 전혀. 이런 정도의 쾌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중국인들을 이끌고 그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게 만든 예. 놀라운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것이 맞게 만드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확하게 1945년 8월 17일까지 박정희는 이른바 항일 세력을 토벌하러 다녔어요. 네. 근데 해방이 됐는데 몰랐어요. 산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8월 17일 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중국군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주국이니까 중국인들 아니에요. 네. 중국인 부하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박정희를 무장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무기 다 뺏기고 그랬구나. 예, 고향 가라 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박정희의 부하가 의병이 된 건 맞는데 박정희는 쫓겨났다.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렇구나. 예, 바로 이 책에 이게 전기. 예, 박목구라는 사람이 요 있었는데, 책에 요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예. 86페이지에. 이게 뭐죠, 그럼? 요거는 제가 한번 참고해 놓은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수구 보수라는 세력들, 보수로 참칭하는 수구 세력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있었죠. 뉴라이트가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냈어요. 거기서 한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군인이 되고픈 평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0년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했고 입학했다.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민족의 사대주의,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 명예심의 결여를 증오했고 그 결과로 빚어진 고난과 가난에 분노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한국 역사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사적 결과를 나왔다.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하였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대한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교학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겠는데. 이 예. 대한교과서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졌고 이걸 기반으로 교학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노골주죠. 첫 번째로 박정희가 만주국 장교로 혈서까지 쓰고 간 것을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인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좀 심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건 맞는데 개꿈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꿈이에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에서 그거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한국 민족이 왜 한국이 망했냐를 사대주의 그다음에 자립성이 없다. 게으르다. 그다음에 명예심도 없다. 라고 증거했던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일제 식민지 역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우리 징용 갔지 않습니까?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갔을 때 조선인들에 대한 노무 관리 지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사대주의 큰 데도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체성이 없고 거짓말도 잘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노무 지침에. 예, 조선 징용공에 대한 노무 지침. 일제가 우리한테 심어준 사관 아닙니까? 니네는 그래서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야말로 식민사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만주군관학교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다음에 그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 동하다. 말이 길고 어려울 때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막 복잡하게 말할 때는 쉽게 말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 무슨냐? 독재가 뭐죠? 한국인들의 발전시켰다. 예, 발전시켰다. 독재에 의한 경제 독재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신도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막걸리지만 끝은 씨바스리 갈 양주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겨레 거니까 아시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직접 그 친일과 관련해서 발언한 인터뷰예요, 이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해집어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다 해집어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 인식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연구소 같은 게 해집은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끄집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신 자료가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의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좀 한자가 있으니까 예.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한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63년이면 바로 대통령 출마 직전이죠. 이때 본인이 낸 책이에요. 제목이 국가와 혁명과 나 이렇게 됩니다. 레닌의 책은 국가와 혁명인데 박정희는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국가와 혁명과 나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내가 어떤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냐를 썼는데 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명예는 나온 책은 많지만 이것이 거의 직접 썼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침법이 개판이고 일제식 표현이기 때문에 앞뒤가 문장도 안 맞고 해서 좀 진솔하게 썼다 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갖는 역사 인식이란 게 아주 간단히 일제시대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과 식민사관이라는 부분에 그대로 판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할 때도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냐 무사 빈곤의 나라가 무사 안일주의와 악순환과 분열과 당파 싸움만 일컬어져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국가당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학사관의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러했는데 본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명치 유신이라는 게 이게 아시아의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을 할 때 이 메이지 유신을 참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박정희 그 당시 한일 협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쿠데타 인정받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가는 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 5.16 쿠데타는 자기는 5.16 혁명이라고 했겠죠. 우리 혁명은 바로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거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오늘 한 것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청년지사와 같은 의욕과 사명을 품고 했다라고 그분들은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때 메이지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해가세요? 독립국가의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것이 메이지 혁명이고 그 메이지 혁명의 지사들을 모범으로 삼고 존경한다 할 때 그것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한반도 침략의 주범이잖아요. 이것이 기본 역사 인식이란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책이에요. 아까 국가혁명과 나. 요게 내용이고 이건 한 말이군요. 예, 네. 반복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자기 철학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네. 국가혁명과 나. 그 국가혁명과 나에 보면 오늘날 독일이 부강하게 된 것은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능력이. 이미 히틀러는 일제시대 때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이광수가 보급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나가 들어간 거. 예.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그 말에서 유식해 보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스를 뺏겼어. 그랬었어요. 이거를 보내주시면서 최후의 제국장교라고 하셨는데 왜 최후의 제국장교입니까? 여기서 박정희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하나하나씩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 박정희 흔히 이런 것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거나 뭐 했는데 어머니는 막내둥이라고 해서 꼭 감자를 몰래 쪄놔서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이 박정희가 살던 마을 그 상모리에서 그 마을 전체에서 박정희가 태어날 때까지 보통 학교 요즘 뭐 치면 초등학교입니다. 다닌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형 박상희 대구 항쟁 때 죽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정희 자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어떻게 써야 돼요? 박정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그 마을에서 두 명밖에 갈 수 없는 학교만 다닐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만큼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는데. 하여튼 그 대구 그다음에 대구 이제 사범학교를 다녔어요. 대구 사범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범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다 성적이 시원찮았어요. 성적이 좋았으면 제가 분명히 박정희 기념관을 여러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대구 사범학교 시절 성적표를 공개 안 해요. 대비예요. 박정희. 그런데 딱 하나가 A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게 교련이에요. 교련. 예. 이걸 조갑재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성적이 나빴던 것은 민족 차별에 대한 불만, 제도 교육에 대한 불만, 꼭 정교조 선생을 좋아하는 학생처럼. 예. 예. 그에 있어서 나빴으리라 보는데 좀 말도 안 된다 본다. 그냥 공부 못한 거예요.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다 못했는데 교련만 A 플러스예요. 교련 군사 교련이죠. 현역 중령이 교육안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930년대 전반기에 학생운동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중요한 구호 중에 스트라이크, 동명휴교할 때 구호 중에 하나가 학교의 병명화 반대예요. 교련 철폐였어요. 모두가 교련 철폐운동하는데 박정희만 교련 A 플러스 받은 거야. 이게 대구 사범학교의 진실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서 교관 아리카와 게이 이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현역 중령이에요. 일본군 중령. 이 만난 게 대구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학교 성적이 시원찮았지만 교사는 되었어요.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 뭐냐면 이 1937년도에 문경 서부 공립 보통학교 훈도가 됩니다. 교사가 되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범학교를 마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정희가 왜 일본 그 혈서 쓰고 가느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7년도 4월부터 훈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2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7년 1년 그죠? 그때 3월 1일이 개학이 아니고 4월 달이 개학이에요. 한 달 뒤에요. 그러니까 그럼 38년 4월, 39년 4월이 되면 2년 옵션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38년도에 바로 이 만주 군관학교에 입시 원서를 낸 거예요. 수험 원서를. 요거는 1차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가 교사 부임 1년 차에는 그냥 있었고 그다음에 38년도 그죠? 4월 달에 원서를 낸 거예요. 만주 군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재수를 하는 겁니다. 교사를 하면서. 그래서 38년도에 1차 지원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39년에 또 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만주 군관학교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16세부터 19세예요. 나이가. 결혼하면 안 돼요.
박정희 이미 결혼했었잖아요. 유경수 여사 말고 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박정희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기를 보면. 그러니까 38년도 3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근데 39년대 또 재수를 해서 내렸는데 또 서류에서 보나마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료 교사한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유중선이라는 교사한테 했더니 혈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서하고 입학 원서를 지원 원서죠. 수험 지원 원서하고 편지하고 여러 가지 보냈던 것이 3월 달에 보냈는데 39년 3월 때 보냈는데 그것이 39년 3월 31일자 만주에 있는 일본인 신문인 만주신문에 저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혈서를 보냈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부터 지역 신문에도 저만큼 나와본 적 있어요? 신문 기사에 단독으로? 단독으로 1단, 2단, 3단, 4단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걸 묶어봤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번역만 되어 있지만 내막은 이렇게 됩니다. 그 외우다시피 하니까. 자, 이 기사 자체가 중요해요. 이건 이제 기사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핵심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939년 3월 29일 날 만주국 치안부 군정사 직목과에 직목과는 징병이나 모집한다는 거죠. 군대를 모집하는 과에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 박정희 당 23세 사진은 박정희입니다. 네, 박정희가 왔는데 아주 열렬한 군간 지원 편지하고 호적 등본하고 교령 검정 합격 증명서 A+,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혈서를 등기로 보내서 담당자를 감격시켰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에 근데 혈서의 내용은 뭐냐? 일사보국이에요. 일사복은 요즘 말로 멸사봉공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죽어서도 천황폐하와 대일본 제국에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일사보국 또는 혈서를 쓰고 혈서를 고급 종에다 딱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혈서와 함께 뭐냐 편지가 등기로 동봉되는데 편지 내용도 대단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만 되죠. 제가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본인은 거기 군관 모집 요강을 보니 자격에 부합되지 않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비참한 기분이다. 요러시고 모쪼록 그러나 어떻게 좀 봐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 이건 일본입니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담당 교원을 감격시켰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실린 거예요. 일반 지원병에서 혈서를 쓰는 게 유행은 있었지만 38년부터 지원병이 시작됐어요. 조선이 지원병 모집했는데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쇼맨십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그것도 지금 사관학교잖아요. 만주국에 있는. 사관학교에 나이가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도 교사죠. 먹고 살만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또 자기 형은 박상이나 항일운동 했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도 혈서까지 쓴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혈서를 계속 조작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냐면 우리가 신문을 만들었대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신문을 만들어냈다? 네, 뭐 저거는 정확하게 얘기 들어서 우리가 일본 국회도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에서 출력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어디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죠. 강암흑이라고. 죽어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돈 좀 버셨죠? 그렇게 변화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민단체인데. 우리는 돈 벌려고 소상하는 그런 극우와는 구분됩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잘못된 거짓말이 더 이상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해서 고뇌어린 결단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어제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요 경례하는 사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서 그냥 제가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리 소설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 역사 들어가느냐 그 전에도 수수께끼였어요. 혈서를 썼다는 말이 풍문으로만 들렸어요. 풍문으로 들었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면 사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확보한 거죠. 그걸 쭉 보니까 비로소 그림이 나와요. 혹시 여기서 입사를 해본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박정희 그 당시 박정희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교사 박정희가 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수완력을 발휘한 거예요. 지금 4살이 초과가 된 거예요. 29살, 23살이니까. 따라서 어떻더라도 서류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보증인이 2명 필요해요.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 가려면 보증인이 있잖아요. 누가 보증이 있냐면 바로 이때 뭐냐면 박정희가 대구 사범학교 생도일 때 교령 교관이 있었잖아요. 아리카와 게이치가 그 당시에 현역 육군 중령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본 육사 출신이고 일본 육사 출신이면서 동시에 출시하려면 육군 대학을 마쳐야 돼. 일본 육군 대학. 그래서 일본 6대까지 마친 엘리트 장교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박정희가 이 원서 낼 때 만주에 가가지고 관동군 대령으로 있었어요. 막강합니다. 일본군 대령 정도면 만주국 소장을 맞먹어요. 막강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추리해요. 추리인데 합리적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35년 동안 역사를 한 사람이 갖는 나름대로의 코난과 같은 추리예요. 자, 제가 박정희예요.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업체, 회사 입사를 하려는데 안에는 뭐냐면 이사님이나 누가 있어. 면접관으로 들어오신대. 그럼 나 보나마나 만점 주겠대. 근데 꼭 서류에서 안 될 때 있죠. 그 면접관, 그 친척 면접관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 서류만 통과시켜와. 그렇게 되죠. 서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혈서를 쓸 때 그냥 단순히 동료 유중선이랑 교사 때의 충고로 쓴 것이 아니고 박진희 아리과 게이츠하고 계속 편지를 했어요. 왜?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원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역 일본군 대령처럼 막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원보증이 되어준 걸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시험 감독관으로 놔주고는 강제호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소설이에요. 이런 말을 자르면 안 돼요. 예. 예. 저 떨고 있어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연구소 찍어가지고. 예. 그러면 뭐냐면 어떻게든 소리만 통과시킬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구급 공무원이 만주국 그 병사처 쉽게 말하면 병사계잖아요. 병사계 구급 공무원인데 편지가 얼마나 원서가 많이 들어왔겠어요. 전국 만주 곳곳에서 다 읽다가 혈서 쓰고 편지 썼더니 구급 공무원이 감동해가지고 기자를 불러서 기자회견했어요. 말이 됩니까?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박군 복구새끼 박정희라는 뜻이에요. 일본식 발언으로. 자네 지금 서류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힘써 보면 일단 혈서를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내면서 나한테 연락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편지도 쓰고. 왜? 그리고 나서 현역 대령이니까 그 병사기 직원한테 혹시 조선에서 박진환 친구가 편지 오거든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했을 거란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자가 온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법합니다. 예. 예.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1939년 10월 달에 교사임에도 북만주의 목단강에 있는 제6군강구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목단강 군강구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알죠?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박정희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뭐냐면 시험 감독관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놀랍게도 박정희는 시험 감독관 커피 먹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 복구새끼 자네 여기 앉게해서 자리까지 시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특별 시험까지 보고서 그때 시험 감독관이 강재호라는 사람이 대구 쪽 고향 선배예요. 그래서 붙고 나서 그 다음에 15동으로 입학해요. 15동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주 군관학교라고 붙은 분들가 신경이 있어서 신경 제2기입니다. 제2기로 입학해가지고 2년 동안 코스를 맞춰서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졸업 사진이군요. 예, 총 4년인데 2년이 예과예요. 나머지 2년이 본과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과정이 예과인데 예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5명이 우등생이 됩니다. 일본인 2명, 네, 만주에 있는 중국인 2명, 그다음에 박정희도 이제 포함해서 박정희도 만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포함되고 이 5명이 바로 예과 졸업생에서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만주국 최후의 황제 푸이죠. 푸이 황제로부터 금딱지 시계, 금장 시계를 받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맨 앞에 있는 박정희로 보여요. 그렇죠? 왜냐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5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 키가 비슷해가지고 5명이. 하여튼 이 5명 중에 1명이 박정희입니다. 네, 그 사진. 꼭 경례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 끝에가 박정희. 예, 요거는 바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예과를 졸업하는데 성적 우수자잖아요. 우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례 입학을 해줘요. 뭐냐? 일본 육사에 특별히 편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드디어 일본 육사는 지금 꿈에도 못 꿨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성적 우수자여서 실습 기간을 끝나고 나서 바로 대일본 육군 사관학교 이제 57기생들이 3학년 때 자기는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본 육사 생도로서 이제 3학년 아니면 4학년이 됐겠죠. 본과 생도로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인간문화재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고작 해야 1945년 8월 달에 중이 됐다. 일제가 패전할 때. 중이면 사실 말단 장교 아니냐. 그까지 말단 장교를 왜 굳이 친일인명사에 넣느냐. 니들은 혹시 각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위 소위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뽑아봤어요. 표로. 즉 일제시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소위로 인간된 숫자 그다음에 만주 군관학교, 만주 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인간된 조선인 숫자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육군 사관학교 입학한 사람이 87명밖에 안 됩니다. 조선인이. 35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연평균 몇 명이겠어요? 2명 좀 넘네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임관한 사람이 63명이에요. 따라서 뭐죠?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소위 계급장을 단 조선인은 1년에 1.75명이면 도지사가 8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로 보자면 전국에서 6명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희소성으로 치자면 인간 문화재급 친일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가 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자기가 친일한다는 걸 입증하고 보여주고 네. 우두당 받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보면 이제 인간 의지의 인간 승리라고 하죠, 드라마에서. 그런데 참 민망한 승리예요. 그게 이게 통계입니까? 예, 바로 말씀하신? 그 통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따져보면요. 이것도 또 제가 이 통계를 굳이 보여준 것은 저는 굉장히 후하게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일본 육사 같은 경우에 26기가 13명, 그 다음에 27기가 22명이죠. 예, 13명, 22명. 여기 갑자기 많아요. 위에 한 명 있잖아요. 예. 이 한두 명씩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예, 앞에 그러니까 11년, 14년, 15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 육사 출신 아니고 대한제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대한제국 육군사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일본이 대한제국이 망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육사에 유탁교육시킨 사람이에요. 이걸 빼면 1년에 한 명이 안 됩니다. 그 직위도 낮은데 그거 가지고 뭐 친일이라고 하느냐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일제 시기에 박정희라는 분이 이제 군대에 지원한 동기를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동기. 옛날에 지원병으로 많이 갔어요. 말단, 사병으로. 또는 하사 간 사람은 가난이 동기에서 38년도에. 그건 사병이나 하사관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월남전 갈 때도 먹고 돈 벌러 간 사람 꽤 있었잖아요. 꼭 조국 통일을 위해, 자유 통일을 위해서 간 사람 아닌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근데 박정희 가난한 것도 아니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직업도 있어요, 교사라고 안정적인. 예. 예. 그다음에 머리 무식한 것도 아니죠. 무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형이 뭐냐 박상희라는 사람이 어쨌든 동아일보 지국하고 항일운동하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황태성이라고 해서 박근영하고 같이 항일 사회주의 자유길에 항일운동한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도 무지도 아니에요. 그럼 유일한 출세가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박정희에 가는 건 혈서까지 쓰면서 가는데 그게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은 뭐냐면 군인으로서 출세하겠다니까 승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승진하려면 전공을 세워야 돼요. 근데 전공을 세우려면 만주에 가서 전공을 세울 때 그 상대가 누굽니까? 조선의 항일 독립군이고 알고 갔기 때문에 확신범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자기가 군인이 되면 일본의 장교가 돼서 직업 군인이 되면 거기서 그 독립군과 싸워야 될 거 알고 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확신범이죠. 어쩌다 보니 일본군 이런 거 아니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죠? 박정희가 중립받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박정희가 중립받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출세하기에 너무 일본이 일찍 망했을 뿐이에요. 좀 늦게 배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걸 자꾸 저는 친일 군이라고 이야기 안 맞아요.
박정희 하여튼 그 당시 만주국 중위 닭깎이 마사오 중위는 그 태양 잘 모르시지만 열하일기 있죠. 박쥐 열하일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박지원의 열하일기. 예, 그 북경 화북에서 예. 만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서 이쪽에 있는 이제 항일 유격대들을 이제 이른바 자기는 이제 토벌하는. 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소련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8월 9일 날 참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 올라가요. 반백산 쪽으로. 왜냐하면 중국으로 쳐들어간 것보다 이제 더 급해진 게 소련군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반백산이라는 곳에서 뭐냐면 8월 17일 날 자기가 무장 해제 당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몰랐다는 거죠. 일본군으로 또는 만주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박정희는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장교예요. 레저스탕스 입장에서 독일군 장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적국 장교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국과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했죠. 선전포고한 나라의 장교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명백한 겁니다. 네. 이게 뭡니까? 만주국 군지. 이런 문제예요. 뭐냐면 여기서 잠깐 아까 여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박정희 그런 비밀 강복권이 전혀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오라기는 있었어요. 실오라기. 그것은 뭐냐면 이 만주국 제8단에 근무했어요. 박정희는. 예. 만주국 제8단. 근데 대통령 아니니까 그냥 박정희는 합니다. 예. 그래도 굳이 친일파 박정희는 이렇게 앞에 수식은 안 붙이겠어요. 공정한 겁니다. 그죠? 는 뭐냐면 만주국 제8단에서 쉽게 말하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8단에 하면 연대 규모예요. 연대. 왜냐 일본은 만주국을 세워놓고도 믿지 않아서 사단을 안 줍니다. 사단을. 그래서 최고지휘가 연대장이에요. 연대에 박정희는 뭘로 있었냐면 을종부관 겸 기수로 있었어요. 부대 깃발 지키는 사람 있죠. 요즘 깃발 드는 게 좀 창피할지 몰라도 그때 기수는 군기잖아요. 군대 깃발은 가장 명예로운 걸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을종부관이자 부대 기수라는 것을 알아둬야 될 이유는 이들이 뭐냐 쉽게 연대장 옆에 부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온순한. 근데 그게 아니고 을종부관은 작전 참모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대에 따로 작전처가 없어요. 만주국에는. 그래서 연대장 부관들 가운데 역할을 나눠주는데 그래서 을종부관은 바로 작전을 짜가지고 명령을 하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광복군을 때려잡을지 작전을 짜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그 방원철이에요. 방원철 동기생이에요. 방원철 역시 8단에 있었어요. 1선 소대장 중대장 했어요. 그다음에 신현준 간도특설대 이 양반이 이제 간도특설대에서 8단으로 배속받아서 온 거예요. 이 사람 1선 중대장이에요. 대위로서. 그다음에 이주일이라고 있어요. 이주일. 이 사람이 그다음에 또는 그 연대 밑에 중대들이 3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대 참모로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뭐냐면 방원철 씨 해고록에 보면 내가 박정희한테 많이 그 작전에 하달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게 되고 기수란 것은 그 부대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미래를 맡긴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8월 17일 그렇게 했는데 8월 17일 그들은 패잔병이 되었잖아요. 무장해제되고. 그래서 방원철은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 인민군 창설요원이 돼요. 그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만주국에서 이제 뿔뿔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북한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박정희가 있었던 부대만 얘기하자는 거죠. 제8단, 제8연대에 소속에는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총 4명의 조선인 출신 장교가 있었는데. 추가로 1명 더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창민이라는 사람은. 그때 방원철은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지고 북한 인민군 창설요원이 됐다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박정희, 신현준, 이주는 갈 데가 없잖아요. 중국군도 또 잡아놓고 보니까 또 일본인이 아니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향 앞으로 갓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걸어갓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밀운이라는 데서부터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북경으로 온 거예요. 그때 9월달이 된 거예요. 그때 9월달에 보니까 그게 강복군 제3지대. 김학규 장군이 이제 제3지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강복군 제3지대의 주평진대대, 즉 북평에 주둔한 그때 북경을 북평이라 불렀어요. 베이핑. 북쪽이 평안해졌대서 베이핑, 북평이라 불렀는데 여기에 강복군 주둔 장교가 되는 거예요. 즉 정확히 얘기하면
박신이 일제시대와 관계없이 저기 북에 있다가 만주 쪽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9월 달쯤 되니까 북경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고향을 돌아갈 방법도 없고 생거지인데. 그래서 강북군 초모소에 간 거예요. 강북에 넣어달라고. 그때 경력을 물어보니까 뭐 말도 잘하고 지식인이잖아요. 그때 군사 경험도 있으니까 뒷조사를 자세히 못 하잖아요. 우선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광복군 북평에 있는 주평진대대의 중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거요. 박정희의 비밀 강복군이에요. 아, 해방한 이후요. 예. 해방된 이후로 일본 장군으로서 무장 해제되고 나서 예.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들렸던 곳. 들려서 이제 강복군으로 얼렁뚱땅 들어간 거예요. 그 비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니? 비밀 강복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연락 한 번도 없이. 해방된 후에 이렇게 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하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된 거예요. 예. 5.16 쿠데타의 주력은 만주군 출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일권도 국무총리 했잖아요. 박정희 때, 그죠? 김석범은 간도 특설대 요원이에요. 이 분들이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인으로서 만주국 장교나 만주국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주에. 이들이 80살이 되고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책을 두꺼운 걸 냈어요. 자기들 회고록으로서 만주 국군이라서 두꺼운 책을 이만한 걸 냈어요. 활자로 그 됐더니 내용이군요, 이게. 아니 그걸 내니까 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조용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김석범, 정일권 이런 사람들이 만주군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얇게 타자본으로 한 80페이지짜리 만주 국군지라는 걸 만들어낸 것의 표지 밑에 있는 머릿말이에요. 유서 깊은 만주에서 그거 맞긴 맞아요. 유서는 깊죠. 근데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함양한 게 아니죠. 한국 시민이 되고 그죠? 일본의 개가 되었잖아요. 무예를 연마한 건 맞지만 누구를 위해서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서 무예를 연마한 거 아니에요. 이걸 마치 이걸 딱 다 빼고 보면 무슨 뭐냐면 김자진 장군 부하가 쓴 것 같죠?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것을 뻔뻔하게 쓰는 거예요. 이 책입니까 이게? 예. 예. 이런 책을 써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바로 86년도가 나온 책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당사자 자체가 반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지가 독립군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올바른 역사관 아닌가요? 그러니까 글쎄 그 국정교과서든 저는 일종의 역사의 정신 착란증이라고 보는데 저게 바로 이제 박근혜 씨가 볼 때는 또는 누군가가 볼 때는 김부정 씨가 볼 때는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올바르다고 쓰고 우리는 해석할 때 미쳤구나 이렇게 소아 파시즘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제가 이건 1930년대에 일본 파시즘을 박정희는 그대로 했다. 일본 장교로 있으면서 일본 식민지로 있으면서 일본에서 배운 것들 특히 그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배운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이식하였다. 라고 이제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소아 파시즘이라고 이제 부르셨고. 네, 그 내용을 조금 저는 그러니까 10월 유신 같은 체제 있지 않습니까? 10월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지만 내용은 뭐냐면 1930년대 박정희가 영어로 하면 오리엔테이션된 군국주의 시대, 소화 시대의 파시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군부 파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천황제 파시즘. 그때 그는 대구 사범학 교사하고 학생했고 교사까지 했죠. 교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아이들에게 지저분하게 쪼잔하게 다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무수첩 들고. 그다음에 일본 장교까지 됐죠. 제국의 꽃이 됐잖아요. 뼛속까지 일본 파시스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63년 나온 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비스마르크 히틀러 얘기예요. 여기는. 위에 말 보십시오. 혁명은 강력해야 된다. 법 이외의 강력한 체제와 힘의 발동도 불가피한 것이다. 이것을 국민이 참아야 돼. 이해갑니까? 네. 이것은 국민제의가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래요. 주먹을 맞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 그래서 5.16 쿠데타는 이미 이때부터 10월 유신 같은 파시즘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4.19 이후에 원래 우리가 시민사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말. 근데 뭐죠? 이런 과학적인 힘과 지도자의 철학, 폭력, 파시즘 체제 나오면서 뭐냐? 저는 5.16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뭐냐? 4.19 이후에 가피어나려고 하던 시민사회가 태아학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0년대 와의 시민사회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얼마나 지연시키는가 박정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은 대부분 박정희 전 때는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했던 활동이나 또 만들었던 제도나 혹은 학교에 시행했던 것이나 뭐 하여튼 거의 대부분 일본의 30년대를 모방해서 정신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랬다는 것이고 그렇죠. 새마을운동은 농촌진흥운동을 거의 모방한 것이다. 그렇죠. 예.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보면 총화, 약진, 방공, 방첩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주에서도 안전과학을 본뜬 겁니다. 거의 사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만주에서는 독립군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요시화 시키잖아요, 마을을. 아, 그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새마을 모범 불학이에요.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게 일어나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1971년 12월 달, 그러니까 10개월 전입니다. 느닷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에 대한 내용 3번 언론기관은 되거나 말거나 책임 없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네, 잘못했습니다. 차마 읽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 예, 근데 여기 보면 2번도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면서 스스로의 허점이 되는 사회 불안은 용서할 수 없으며 받아주지도 않으려니와 이 같은 불안의 씨를 없앤다. 4번 박정희 대통령이 꿈꾼 국민들이에요. 이게 올바른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의식의 함량이 어떤 내용인가.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진해서 정성과 열심을 바쳐야 된다. 완전 황국시민 얘기잖아요. 모든 국민은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돼. 그냥 깨달으면 안 돼. 또 새롭게. 6번이 무슨 6번 이미 유신을 예고하고 있어요. 만일 사태가 더욱 나빠졌을 때는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우리의 자유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를 뒤로 미루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를 뒤로 미루고 지금 이걸 지켜내야 된다.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언론인이나 경제인이나 국민들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교련을 예. 다시 살려냈고. 예, 일제시대 때 교련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는 없어집니다. 그래도 해방이 됐다가 그 이승만 정권 때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부활돼요. 학도 호국단. 이게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청년제를 부활한 건데 이걸 안호상이라는 초대 교육부 장관이 한데 이 사람이 히틀러주의자였어요. 그러다 4.19 때 없어집니다. 학도 호국단이. 그런데 그것이 박정희 때 다시 70년대 부활시켜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같은 학생회장이 있잖아요. 학교 학생회장이 학도 호국대장으로서 계급은 연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린 졸개고. 반상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요즘 또 다시 반상회 유행하죠. 신문에 안 나오던 반상회가 국정교과서 부활과 함께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반상회는 일제 시기에는 상회라고 불렀어요. 반상회니까. 반상회인데 구체적으로는 조선인들을 거는 애국을 해야 되는 반상회에서 애국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매달 15일이 반상회인데 통제하는 거죠. 이때 반상회 열리면 뭐냐면 이제 저축은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쌀은 얼마나 했는가 다 체크하는 게 반장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15일은 반상회의 날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근데 박정희가 다시 뭐냐면 5.16 쿠데타에 70년대 반상회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상회는 25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5일이 민방위 날이요. 예, 정확하십니다. 15일 민방위의 날에서 중복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알겠지만 오른쪽에 우리 애국반의 연상이 없도록 합시다 하고 그 밑에 거는 다 일제시대의 반상회 해보예요. 일제시대 것이고. 예, 근데 이것은 박정희가 그 사범학교 일제시대 교사에 있었던 문경군의 70년대 반상회 해봅니다. 반상회도 역시 일제시대를 흉내내는 그래서 거군요. 항상 국가 시책을 홍보하는 거죠. 지금은 주민자치조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교과서를 홍보하라 그러죠. 반상회에서. 이해가십니까? 이제 반상회조차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게 국정화의 내용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례도 마찬가지입니까? 애국조회 할 때. 애국조회. 예. 왜냐하면 일장기는 건 당연히 매주 월요일에 애국조회였어요. 일제시대 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애국조회 있죠?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애국조회. 애국조회도 일제 잔재군요. 예. 국민교육 헌장. 그 옆에는 교육치거라고 해서 일본 천황이 만들었다는 교육치거예요. 네. 이것을 본따서 1968년에 국민교육 헌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장에서 이걸 외워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삶을 두고 있다는 데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대해서 안로 자주 독립의 자주 학료가 이것도 역시 일본 초당 직서 고들 베낀 거군요. 일본의 교육치거를 본뜬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앞에 빠졌지만 우리가 국기에 대한 명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역시 조국과 베낀 민족에 것이고. 이것은 일제 시기에 고국구 신민도 세이시 황국 신민 서사를 본뜬 거예요. 행적도 친일파지만 그 위에 한 일도 사실은 친일파.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역사학도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박정희 개인으로서도 불행하긴 합니다. 그렇죠? 비극적 죽음 맞이했는데 이런 겁니다. 일제 시기에 그가 친을 했더라도 해방 이후에 반성을 했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뭐죠? 그는 오히려 뭐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First Socialization 최초의 사회가 일본 군부 파시즘으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가 배운 것은 교사 시절에 군국주의 교육, 한국 시민 교육, 국가주의 교육, 그다음에 일본 군인으로서 그 군국주의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가 한때는 낙로당에 있었던 어쨌든 간에 나중에 5.16 쿠데타 이후에 그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때 그가 아는 내용은 일본 파시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혁명과 나에서부터 확인되잖아요. 내용적으로 확인되고 그것이 마침내 유신, 치월 유신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것을 그나마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나마 상식의 체로 오는 과정이 어떠니 느닷없이 국정교과서와 함께 유신시대 40년 전으로 KTX 타고 돌아가는 이 비극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의 광란들에서 국정교과서는 검정이냐 국정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검정제도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이 부분에서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정 문제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지금 찍혔어요. 찍힐만 하죠. 근데 한 번만 찍혔으면 됐을 텐데 세 번 찍혀가지고. 네.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새. 요즘 전화가 좀 찌직거려요 오늘부터. 근데 뭐 그야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내기가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저는 친일면 사전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들어갔다고 지키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100년 전쟁 만들었더니 또 이인호라는 KBS 이사장 하시는 이 양반이 최초의 원로회의 가서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지까지 음해하는 아주 나쁜 책인데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볼게요 하니까 수첩에다 적으세요 해서 수첩에 적고 조중동이 다 일면에다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족문제연구소와 100년 전쟁을 수첩에 적으시다가 다 보도가 났어요. 사초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또 교과서가 이렇게 좌편행되는 이유는 정교조와 민족문제연구소 때문이에요. 영광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정교조와 어깨를 나란하게 됐어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시면 보통 소송이 잇따르거든요. 무서워요. 제가 몇 년 겪어보니까요. 무서워요. 네. 아주 집요합니다. 소송에서 진 적이 없는데 네. 각하에게는 좀 그래도 좀 쫄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면회 가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봐주고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엄청난 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친일과 관련된 것만 그 중에서 축약해서 오늘 핵심만 정리해 줄 텐데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비밀 독립군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어요. 일본이 할 때 비밀일 수가 있고 또 특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윤봉길 의사 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인 애국단이 있었잖아요. 그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무위원들은 모릅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도 모르고 백범 김구 선생, 안충생 선생 몇몇 분들에게 정권이 이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가 일어나면 그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비밀 독립군이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수준의 비밀 독립군이니까 박정희 정도면 김구 선생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특무였다면 박정희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내준, 이제 주장한 거예요. 최근에 주장부터 정리해보면요. 박정희 친일 행위는 미미하다. 만주군 장교로 불과 1, 2년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토벌군 작전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계급이 고작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친일파냐. 계급이 너무 낮다 그러기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복군의 비밀 첩보 장교였다. 네. 이게 아주 재밌는. 처음에는 좀 수줍어했는데 지금은 뻔뻔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박 실장님께서 이것들이 미쳤나 하고 작성한 자료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새누리의 기사예요, 기사. 이게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게 그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었다. 라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백강 조경환 선생께서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래서 비밀 독립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대변인 이야기는 새누리당 대변인 이야기는 이거죠. 백강 조경환 선생으로부터 이제 이름부터 틀렸는데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군의 비밀 장교로서 뭐냐면 일제 말기에 한국인들이 그 일본군에 끌려갔었잖아요. 이걸 몰래 빼돌리는 특무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그 출전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세계일보 독자 투고라는 뜻입니다. 그 독자 투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기청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 거의 브로커 수준의 사람인데 사실은. 브로커 수준. 예, 자. 그게 쉽게 말하니까 백강 조경환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기청이라는 사람이 세계일보에다 독자 투고한 내용. 그것을 아주 감지덕지하게 받은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이 각하의 아버님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추진하는 그런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독을 했어요. 백강 조경한 선생이십니다. 백강 조경한 선생은 환이 아니라 한이라는 거. 예. 이름이 일단 틀렸고 예, 일단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박정희 대통령을 광복군에 인정했다는 분의 이름조차 틀리는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백강 조경한 선생이 임시정부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나오는 게 되겠지만 뭐냐면 뭐 박정희가 일본군 중자라고 했어요. 아, 이런 굉장히 거물 특급 친일파죠. 중령이니까 또 만주국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새누리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국 중인 것도 지금 민망한데 이제 일본군 중령으로 격상시켜줬어요. 예, 승진시켜줬어요. 계급도 틀렸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특급 친일파를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군 중자가 아니고 정식적으로는 만주국, 그러니까 일본의 괴뢰국이죠. 예, 중위입니다. 중위예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지금 중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40년대 말에 40년대 중층에 있었는데 지금 박정희 어디 있었어요? 박정희는 저기 우리 열하일기 아시죠? 그러니까 만주예요. 예. 그 만주 쪽에서 어떻게 빼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장준호 선생님 혼자 나왔는데 박정희 만난 적도 없고, 예, 뭐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멀군요. 빼돌리려면 그 근처에 있어야지. 예, 번역에 너무나도 먼 당신이에요.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에 군정 시기잖아요. 군정 시기에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을 모셔가지고 페인트 칠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친일의 행적이 있으니까. 자기 과거를 세탁하려고 그랬군요. 예, 그렇죠. 세탁을 하는 거죠. 시작부터 세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 뭐냐면 찾아갔는데 그때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회의 의장입니다. 군정 시기니까. 예, 국가재건 63년에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간 집도 백강 선생은 면목동이 아니고 흑석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찾아갔겠죠? 못 만났을 거예요. 주소가 틀렸어요. 조경환 씨를 찾아간 거죠. 아마 딴집 갔었을 거예요. 예. 10년 전에 어떤 독자 투고를 근거 삼아서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독자 투고의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제가 예.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 예. 지금 신정섭이란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백강 조경환 선생의 외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이게 사시는 진짜 백강 선생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이야기죠. 예,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뭐냐면 백강 선생을 찾아가긴 했어요. 실제 찾아가긴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저는 닭깎기 마사오입니다. 저는 일제 때 친일 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식 후에는 광복군 중대장을 지냈습니다. 김구 선생을 존경했지만 해방 후 한독당에 입당하지 못했고 형제 때문에 남노당에 입당해 공산활동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수를 해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가 반공정신이 미약하고 위기에 처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로 들어오라고 제안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백 내지 실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토죠, 실토. 하는데 하나도 잘한 게 없죠. 네, 이건 뭐 제가 신정섭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해서도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 그 점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이런 소설들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육군본부 발간이 한 책이 있어요. 창군 전사라고. 네. 여기 보면 만주에 있던 장교들은 지하 조직이 있었는데 박정희, 신현전, 이주일 등은 광복군으로서 비밀리에 활동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육군 본부가 발간한 창군 전사의 265쪽에 나온답니다. 이 책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있을 때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또 육사 졸업생이 이란 책이죠. 책에 보면은 광복군 관부 회식 자리에 박정희 중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 그들은 광복군 비밀 요원이었다. 저 책은 누가 쓴 겁니까? 저 책은 이 책들인데. 강창성이라는 분이죠. 강창성 국회의원도 했죠.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네, 그 바로 요것들이 말하는데 근거 자료들에 이게 네, 그러니까 최초에. 예. 맨 보실 때 육사 졸업생, 예. 창군 전사계인데 그 맨 왼쪽에 있죠. 예. 칼라로 나온 거, 예. 알록달록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든 사기극의 출발이 되는 책 소설 광복군입니다. 사료가의 원전은 소설책. 진짜 소설책이에요? 네, 소설 제목이 소설 광복군이에요. 작가죠, 작가 박영만이라는 사기꾼이에요. 이 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주장들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1960년대 중반에 이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주로 독립군들 만나면서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소설 같은 걸 썼어요. 임정 36호라는 드라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 뭐냐 박영만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좀 잘 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광복군이라는 소설 쓰면서 박정희를 비밀 광복군으로 둔갑을 시켜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것도 박정희 전기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책을 들고 가면 각하께서 참 잘했어요 하고 상을 주고 돈을 주고 책이 많이 팔리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박영만 씨가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근데 만날 때 바로 대통령 만날 수 없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냐 박창암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창암 이 사람은 만주국 간도 특설대 출신입니다. 진짜. 이게 근데 간도 특설대는 네. 눈빛 보니까 독립군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공부 좀 하고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 뭐냐 만주에서는 1938년도에 최후의 만주 지역에 있는 조선인 항일 유격대 이 부대가 있기 때문에 늘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왜? 만주군하고 일본 군대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두산 일대에서 연변 일대에 또는 북간도 일대에 조선인 최후의 빨치산 부대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아도 말 못해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와도 뭐 허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최후로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선 독립군을 끝까지 섬멸시킬 수 있는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1938년에. 그것이 바로 전원 지원병 조선인 부대. 장교의 절반이 조선인 장교, 하사관 전원 조선인, 사병 전원 조선인이 되는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바로 간도 특설대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창설 요원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한 신현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사람이 백선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더니 박창암이라는 사람이 그때 5.16 쿠데타 이후에 혁명 검찰을 했어요. 혁명 검사. 이 사람을 통해서 다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박창암이가 내가 만주에서 있었지만 박정희 절대 독립도 한 적 없다. 미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어이 만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만났어요? 야 이만 내가 언제 독립군 했어. 광복군 했어. 그래서 야단만 맞은 거예요. 음성 지원 되는데요.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요. 그때는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럼요. 광복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다 살아있으니까 이런 불화를 치면은 무슨 소리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오히려 자기 이제 숨기고 싶은 과오들이 다 드러나니까 뻥을 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참고로 요 시기에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그 이후에. 왜냐하면 60년대 중후반인데 이때 장준하 선생하고 박정희하고 각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네. 장준하 선생 진짜 오리지널 광복군 아닙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그냥 그 해방 후에 일본식 표현을 쓰면 말갈이 광복군이에요. 짜가. 예. 예.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장준하 선생이 그러니까 박정희로서는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예. 김일성도 항일했다는데 박정희가 내놓을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대니까 박 실장님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친일과 독재를 위하면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새누리당부터 분쇄해 주세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또 오뎅이 나오면 덴뿌라가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덴뿌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유행어로 미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아까 박영만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설 광복군. 또 다른 사람이 네. 바로 1년 뒤에 1년 그러니까 뒤에. 이에
박정희 정기를 공식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란색 칠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그의 지난단의 꿈이었던 항일과 반공의 높은 뜻을 이룩할 날이 온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는 점차 의병화로 표변. 그는 해가 뜨고 날이 저무는 가운데 황량한 대륙의 벌판에서 토벌 지역의 은신에 있는 애국지사를 기합하여 반공, 항일, 광복의 지하 공작에 앞장섰다. 소설책을 능가하죠. 이건 또 정기 유인전에 이게 대학 그때 도서관에 막 보급되고 그랬어요. 광복군을 의병화해가지고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기라고 인터뷰한 거예요. 직접 그 친일과 관련해서 발언한 인터뷰예요, 이게.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런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해집어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다 해집어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 인식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연구소 같은 게 해집은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끄집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신 자료가 국가와 혁명과 나라고 하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의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좀 한자가 있으니까 예.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았어요. 네, 한번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63년이면 바로 대통령 출마 직전이죠. 이때 본인이 낸 책이에요. 제목이 국가와 혁명과 나 이렇게 됩니다. 레닌의 책은 국가와 혁명인데 박정희는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국가와 혁명과 나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냐를 썼는데 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면에 나온 책은 많지만 이것이 거의 직접 썼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침법이 개판이고 일제식 표현이기 때문에 앞뒤가 문장도 안 맞고 해서 좀 진솔하게 썼다 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갖는 역사 인식이란 게 아주 간단히 일제시대 때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과 식민사관이라는 부분에 그대로 판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할 때도 뭐냐면 우리나라 무사 빈곤의 나라가 무사 안일주의와 악순환과 분절과 당파 싸움만 일컬어져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국가당 국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학사관의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러했는데 본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범으로 삼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명치 유신이라는 게 이게 아시아의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을 할 때 이 메이지 유신을 참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박정희 그 당시 그 한일 협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쿠데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가는 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 5.16 쿠데타는 자기는 5.16 혁명이라고 했겠죠. 우리 혁명은 바로 내가 어릴 때 배웠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거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오늘 한 것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청년지사와 같은 의욕과 사명을 품고 했다라고 그분들은 모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때 메이지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해가세요? 독립국가의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것이 메이지 혁명이고 그 메이지 혁명의 지사들을 모범으로 삼고 존경한다 할 때 그것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한반도 침략의 주범이잖아요. 이것이 기본 역사 인식이란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책이에요. 아까 국가와 혁명과 나. 요게 내용이고 이건 한 말이군요. 예, 네. 반복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자기 철학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네. 국가 혁명과 나. 그 국가 혁명과 나에 보면 오늘날 독일이 부강하게 된 것은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능력이. 이미 히틀러는 일제시대 때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이광수가 보급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그 말해서 유식해 보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스를 뺏겼어. 그랬었어요. 이거를 보내주시면서 최후의 제국장교라고 하셨는데 왜 최후의 제국장교입니까? 여기서 박정희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하나하나씩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 박정희 흔히 이런 것 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가난한 짓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거나 뭐 했는데 어머니는 막내둥이라고 해서 꼭 감자를 몰래 쪄놔서 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국 장교로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이 중국인인데 이게 조선 항일 독립 의병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만주군이 의병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적 쾌거를 이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적은 소설책의 일부군요. 이런 이게. 적은 우리나라 광복군에서 없는 일이에요, 전혀. 이런 정도의 쾌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중국인들을 이끌고 그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게 만든 예. 놀라운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것이 맞게 만드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확하게 1945년 8월 17일까지 박정희는 이른바 항일 세력을 토벌하러 다녔어요. 예. 근데 해방이 됐는데 몰랐어요. 산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8월 17일 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중국군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주국이니까 중국인들 아니에요. 예. 중국인 부하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박정희를 무장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무기 다 뺏기고 그랬구나. 예, 고향 가라 니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박정희의 부하가 의병이 된 건 맞는데 박정희는 쫓겨났다.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렇구나. 예, 바로 이 책에 이게 전기. 예, 박목구라는 사람이 요 있었는데, 책에 요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예. 86페이지에. 이게 뭐죠, 그럼? 요거는 제가 한번 참고해 놓은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수구 보수라는 세력들, 보수로 참칭하는 수구 세력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뉴라이트라는 세력들이 있었죠. 뉴라이트가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냈어요. 거기서 한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군인이 되고픈 평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0년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했고 입학했다.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민족의 사대주의,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 명예심의 결여를 증오했고 그 결과로 빚어진 고난과 가난에 분노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한국 역사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사적 결과를 낳았다.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하였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대한교과서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교학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겠는데. 이게 예. 대한교과서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졌고 이걸 기반으로 교학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노골주죠. 첫 번째로 박정희가 만주국 장교로 혈서까지 쓰고 간 것을 군인이 되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인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좀 심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건 맞는데 개꿈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꿈이에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에서 그거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한국 민족이 왜 한국이 망했냐를 사대주의 그다음에 자립성이 없다. 게으르다. 그다음에 명예심도 없다. 라고 증오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일제 식민지 역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우리 징용 갔지 않습니까?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갔을 때 조선인들에 대한 노무 관리 지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사대주의 큰 데도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체성이 없고 거짓말도 잘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지침에. 예, 조선 징용공에 대한 너무 그 일제가 우리한테 심어준 사관 아닙니까? 니네는 그래서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야말로 식민사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만주군관학교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다음에 그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 동하다. 말이 길고 어려울 때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막 복잡하게 말할 때는 쉽게 말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 무슨 독재가 뭐죠? 한국인들의 발전시켰다. 예, 발전시켰다. 독재에 의한 경제 독재라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신도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막걸리지만 끝은 씨바시리 갈 양주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겨레 거니까 그, 아시겠죠? 예, 박근혜